자, 오늘은 중세국어 처음 시간이 들어가는데, 자, 중세국어를 할 때 보통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 간과하면서 가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게 뭐냐면 시기구별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시기구별을 쭉 보면 이렇게 선분을 그려서 생각해 보면 시기가 이렇게 가겠지. 자, 첫 번째 시기가 우리는 보통 고대국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고대국어 다음에 무슨 시자면 중세국어, 우리가 배우는 중세국어 시기. 그 다음 마지막이 근대국어, 그리고 근대국어 다음이 현대국어. 요렇게 들어가는데, 이때 고대국어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쭉 아주 옛날부터 언제까지 통일 신라 시대까지를 고대국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세국어 시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니까 요 중세국어 시기는 나눠져 있어. 뭐하고 뭐냐면 전기중세하고 후기중세로 나눠지는 시기야. 그래서 이때 포인트를 전기중세와 후기중세를 이렇게 나누는 기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점을 그렸는데, 요 나눠지는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훈민정음 창제로 봐. 훈민정음 창제는 1443년부터 45년이라고 보통 보는데, 자, 요 훈민정음 창제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 전기 중세와 후기 중세로 나누어지는 거야. 여기가 전기, 이쪽을 전기, 이쪽을 후기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전기와 후기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그럼 통일신라 다음에 언제부터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지. 고려시대부터 언제까지? 조선 초까지가 되고, 당연히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조선이겠지? 조선시대 쭉 가는데, 요때 근대국어 시기의 요 시기는, 요거는 색깔로 다시 갈게. 요 시기를 나누는 기준점은 언제? 임진, 외란을 기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때 우리가 대부분 해보는 중세국어,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돼서 쭉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봐도 언제라고 해야 돼? 후기 중세국어를 위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중세국어는 무슨 국어? 후기 중세국어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럼 고대국어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고 자, 고대국어의 시기에서 보통 보이는 게 음운상의 특징을 보면, 음운상에는 예사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 계열만 존재했다라고 봐. 그러니까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대표적인 예사소리가 기역, 이런 게 예사소리지. 거센소리는 키역이지. 그럼 여기에 무슨 소리가 없었다는 이야기야? 된소리 계열은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된소리는 언제 나왔냐? 중세국어 시기 중에 나왔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걸 보면 문법적인 체계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체계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어휘는 당연히 고유어와 한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중국에 한자가 있었겠지. 어휘는 그래도 고유어가 조금 더 우세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자, 고대국어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그럼 이때 고대국어의 표기수단도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고대국어의 표기수단에 뭐가 있을 거냐라고 하냐면, 이때 당시에 고대국어는 당연히 통일신라니까 우리나라와 붙어 있는 어디? 중국. 중국의 한자를 받아 썼을 거야. 라고 해서 한자를 빌려다 쓴 걸 우리가 뭐냐면, 차자 표기라고 이야기를 해. 차자 표기. 그러니까 표기 수단에 한자를 빌려다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자, 이때 그림을 잠깐 그려서 잠깐 확인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때의 중국은 뭐가 있어? 한자를 있을 것이고, 이 한자를 우리나라에서 표기 수단이니까 당연히 빌려다 썼을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차자 표기가 되는데, 차는 빌릴 차자야. 요게 차가 빌리다 라는 말이고, 자는 당연히 글자지.
그러니까 글자를 빌려다 쓴 걸 차자표기라고 하는데 요 한자를 빌려다 썼는데 자, 한자를 빌려다 쓸 때 여러 가지 공식 코스로 이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 차자표기의 종류를 따지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건 순서 한감시 들어가는 거야. 구결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이두 있고, 세 번째 향찰이 있어. 자, 구결, 이두, 향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있는 게 뭐 임신서기체라는 게 있기도 해. 근데 대부분은 학교에서 설명을 할 때 구결, 이두, 향찰 위주로 설명을 하게 될 거야. 야, 구결 있고 이두가 있고 향찰이 있는데 한자 모두 다 한자를 빌려다 쓴 차자 표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때 구결, 이두, 향찰은 어떤 방식으로 한자를 빌려다 썼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방법상으로 따지면 먼저 크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독서라는 한자가 있어. 독서는 한자야. 한자. 그래서 이걸 잠깐 보면 독서는 읽을 독이야. 읽을 독자, 글 석자야. 여기 보면 독서라는 걸 조금 보면 읽다 그 다음에 글 서자지. 자, 이때 읽다하고 글을 우리가 보통 요걸 파란색으로 갈게. 요 파란색으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얘는 뜻이라고 이야기해서 훈독이라고 하지. 훈. 뜻에 따라서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검정색으로 가는 거 요거는 소리죠. 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한자는 음과 뜻이 되어 있는 거잖아. 자, 이 독서가 있는데 이 독서를 가지고 구결, 이둘, 향차를 설명해 줄 건데 자, 구결은 자, 한자의 글자를 보게 되면 한자는 우리 반의 어순과 조금 달라. 지금 독서란 걸 보더라도 뭐가 보이냐면 읽다라고 하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서술어가 되는 거거든. 얘가 서술어야. 읽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가 서술어가 되고 뭐를 읽어? 글을 읽어라고 하니까 이 글이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조금 배운 친구들은 얘를 무슨 구조라고 이야기하냐면 술목 구조라는 말을 쓰게 될 거야. 술목 구조. 서술어가 먼저 오고 뒤에 목적어가 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술목 구조라고 이야기해. 영어에서도 어순이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것처럼 그지? 영어 어순이 조금 다르잖아. I'm a boy라고 이야기했어. 나는 주어지. 그 다음에 이다 서술어지. 그 다음에 boy 소년이지. 그러니까 영어의 어순으로 생각해 보면 나는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뭐이다? 소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요런 구조처럼 우리말의 어순과 순서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돼. 자, 그러면 이 구조, 술목 구조에서 구결은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어순은 그대로도 어순 그대로 두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다가 뭘 붙이냐면 토를 달아주는 거야. 토를 달아준다는 거야. 토를 플러스한다. 이때 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사를 달아준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 조사를 달아줘. 그러면 구결의 순서대로 가게 되면 요렇게 되면 독서라는 걸 그대로 두고 간다. 독서란 걸 그대로 두고 자 구결 독서야. 독서라는 걸 그대로 두고 거기에다 토를 달아야 돼. 그러면 어디에다가 바로 목적어인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서에 뭘 써주는 거냐면 여기에 을이라는 한자를 써주면 돼. 을. 선생님이 한글로 쓰는데 을이라는 한자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가불병렬 때 을 하고 쓰는 거야. 요 한자를 토를 달아주는 거야. 요게 토라고 이야기해. 요게 토야, 토. 그러면 보는 사람이 얘가 서술어고 서가 목적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지? 자, 이게 구결의 방식이야. 그래서 구결은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 불교 경전을
쓸 때, 표시할 때 해주거나 혹은 동몽선습이라고 이야기해서 한자 배우는 책에다가 한자를 처음 배우는 책에다가 해주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해. 동몽선습의 구결이 나타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두인데 이두는 여기서 한 발짝 좀 더 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단은 확실하게 한자는 우리말의 어순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어순이 조금 불편하잖아? 그래서 어순을 우리말의 어순대로 바꾸는 거야. 어순을 우리말 순서대로 바꿔버려. 마찬가지로 우리말 순서로 바꾸면서 뭐하고 있어? 톤은 그대로 달아. 톤은 그대로 달아줘. 그러니까 어디만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 어순이 우리말 어순대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독서라는 자체를 그대로 바꿔보면 그지? 뭘로 가냐면 서독이라고 바꿔줘야 돼. 서독이라고 바꿔줘야 돼. 서독인데 여기에 뭘 달아주는 거야? 을은 그대로 달아주는 거지. 요렇게. 그러면 한자를 할 때 조금 더 뭐 할까? 아, 우리말의 어순대로 바꾸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겠지. 이게 이두인데 이두는 보통 어디에 많이 썼냐라고 하면 공문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문서를 작성할 때 공문서 작성할 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향찰은 아마 향찰 부분은 학교쌤이 조금 더 낼 수 있을 거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암기 좀 해야 될 거야. 향찰은 1번과 2번 구결과 이두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게 최종적으로 차자 표기의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면 돼. 그래서 향찰은 차자 표기의 완성도 끝장판이지. 너가 가장 높아. 왜 그러냐면 자, 이때 이 한자가 잠깐 봤는데 한자는 음하고 뜻으로 분명히 나눠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 여기 보면 한자는 음하고 뜻을 이렇게 나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음을 써야 되고 어떨 때 뜻을 써야 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는 이자가 꽃 화자야. 꽃 화자. 그래서 뜻은 꽃이 되지만 소리로는 화가 되는 거거든. 근데 보내는 사람이 여기다 갈게.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근데 보내는 사람이 뭘로 생각을 했냐면 자기는 요 한자를 쓰면서 꽃이야. 꽃을 봐 라는 식의 의미로 편지를 썼다고 할게. 꽃을 봤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편지를 썼는데 받는 사람은 얘를 뭘로 받아버리냐? 이거? 화내지 말라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 왜냐? 보내는 사람의 의도에는 아니지만 받는 사람은 이 한자를 받았을 때 음으로 읽어야 될지 훈으로 읽어야 될지가 헷갈리니까 당연히 이거에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자는 우리말에 맞지 않게 표기가 음하고 훈 두 개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향찰은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거여서 어떻게 했냐? 즉 음으로 읽을 때와 뜻으로 읽을 때를 정확하게 나눠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자,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음으로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음독으로 읽을 때는 무슨 형태소냐면 우리가 문법에서 형식 형태소일 때는 음으로 갖고 훈으로 갈 때는 훈독일 때는 실질 형태소일 때 훈독이라고 이야기하면 돼. 음독은 형식 형태소, 훈독은 실질 형태소일 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음독이 형식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했고 훈독이 실질 형태소라고 했잖아. 당연히 형식 형태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 접사, 어미라고 생각하면 되지. 자, 조사, 접사, 어미가 형식 형태소야. 근데 여기에 이 당시에는 조금 더 추가를 하면
고유명사, 이때는 주의할 게 요게 추가가 돼. 현대국어 다르게. 요 고유명사까지도 뭘로 봤어? 음독으로 봤어. 음독으로 읽으라고 이야기했어. 여기만 조금 기억해 주의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럼 봐. 향찰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동요의 한 구절 중에 하나야. 자, 선화공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한글로 썼는데 이걸 한자로 다 쓴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이때 먼저 음독으로 가게 되는 게 셈인 검정색으로 음독을 갖게 검정색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선화공주 사람 이름이지. 그러니까 얘 네 개는 일단 뭐가 돼야 돼? 음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 뭐가 붙었어? 은이 붙었어. 얘도 뭐가 돼야 돼? 음독이 돼야 돼. 그럼 유일하게 훈독은 님이 그립다. 님이 그립습니다. 님이 뭐가 돼? 실질 형태소인 거야. 그래서 요 파란색만 뭐가 되는 거야? 훈독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를 그대로 뭐 하고 있냐면 음독과 훈독을 나눠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당연히 우리말의 어순대로 바꾸기도 했고 그러니까 향찰이 차자 표기 중에서 가장 뭐다? 완성도에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 향찰은 어디에만 기록이 됐냐라고 이야기하면 향가라는 작품, 향가라는 통일신라 때의 노래에만 표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그래서 향가에만 표기가 되었어서 향가가 사라지면서 이 표기 수단은 없어진 거지. 이후에 구결이나 이두는 조선시대까지도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고대국어 시기의 표기와 함께 특징이다라고 보면 돼.